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바이오텍 이승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새롭게 뉴멀 시대가 열렸습니다. 뉴멀 시대가 열리면서 전통적인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혁신 기술을 만나서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진보하고 하는 트렌드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확보, 데이터의 가공, 데이터의 가공을 통한 산업화에 연결돼서 여러 가지 인프라의 조성의 기술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또 하나 여러 가지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정밀 의료를 실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인형 맞춤 의료를 실현한다든지 하는 실현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도 열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보다는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전에는 환자가 핵심 참여자가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환자 중심의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과 그 다음에 질병의 예방에 관련된 부분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재정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 특히 AI라는 기술이 바이오 산업계에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AI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참여자, 빅파머라든지 바이오 테크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이제 많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가공하는 데이터 회사,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서비스 회사, 분석기기 회사, 기존의 제약기업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산업적인 마당에 들어와서 플레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트렌드가 아주 많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고령에 관련된 부분에 재정 압박뿐만이 아니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AI를 이용한 혁신 기술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혁신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약간 바이오 헬스라고 하는 산업으로 축소시킨다면 의약품이랑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세 분야로 크게 대변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점점 서비스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의 니즈가 확대돼가면서 이것들에 대한 이 세 분야에 대한 사업적인 분야로 점점 확대돼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가 혁신기술, 특히 데이터라고 하는 AI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의약품, 즉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존의 케미칼로 합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을 이용해서 부작용이 적지만 치료 효과가 좋은 부분의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 규모를 봤을 때 2026년까지 연평균 7.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조 4천억 불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매출 상위 10개 의약품 중에서 8개가 바이오 의약품일 정도로 바이오 의약품이 큰 대세를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매출 상위 100개 의약품을 예측해 본다면 19년도에 이제 케미칼 약이랑의 그 어떤 역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026년서부터는 바이오 의약품이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가의 의약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과연 이 상황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이 의약품 시장에서는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항체 치료제가 중심이 됐었죠. 우리 흔히 알고 요새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항체 치료제가 중심이 됐지만 미래에는 좀 더 타겟화되고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 세포 유전 치료제가 시장에 있을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아주 우세합니다. 그래서 왼쪽 테이블에 보시면 이게 그 항체 치료제와 세포 유전 치료제, 또 백신, 제조 단백질의 성장 동향을 볼 수가 있을 텐데, 19년도 점유율을 보면 항체 치료제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주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고요. 대신에
2024년, 25년까지는 이제는 점점점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잘 아시겠지만 카티 치료제라든지 이런 면역 세포 치료제들이 새로운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투여해도 1억이 넘는다든지 하고 한 고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적의 타겟할 수 있는 치료제도 여러 가지 세포 치료제도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팬데믹이 나오면서 메신저 RNA 같은 이런 첨단 세포 치료제들이 점점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입증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siRNA든지 여러 가지 치료 효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보일 수 있는 치료제들이 이제는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제약회사에서 여기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제 세포 치료제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치료제의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71.5%로 아주 압도적이고요.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도 33%로 압도적일 만큼 약간 타겟화되고 뭔가 부작용이 적은 약물로 점점 이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비용과 아주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10,000개에서 1개 정도의 약을 스크리닝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먹게 되는 약으로 개발되는데, 평균 개발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개발 비용도 실패율까지 다 따져가지고 1.5조에서 3조까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대한 양의 자금과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그렇지만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신약을 승인하는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점점 기술이 발전하지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의 사람을 몸에 써야 되는 그런 모니터링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신약 승인에 대한 건수도 줄어서 점점 IRR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0년 정도 되면 이제 IRR이 제로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해결해야 될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걸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산업적인 점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런 제약 쪽에도 많이 접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AI가 신약 개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를 이 표 하나로 대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의약품 바이오 드러그를 개발하는 과정들을 보면 리서치 단계, 디스커버리 단계, 그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이 나왔을 때 마케팅 제품의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순서를 이제 거치게 된다. 그래서 총체 5개의 이제 밸류 체인을 형성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 리서치 단계랑 임상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 들어갔을 때는 아마도 이 리서치 단계랑 클리니컬 단계에서 많이 소화를 할 텐데, 이때 후보물질 최적화라든지 그다음에 임상 디자인 여러 가지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에 AI 혁신 기술들이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AI라는 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약 바이오 기업과 AI 기업들이 협력하는 사례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는 데이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IBM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마 신약 개발 산업의 현재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랑 디지털 치료제 등의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컨설팅으로만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FDA에서 인허가를 받고 그것이 정식으로 우리가 먹는 약과 디지털 치료제와 컴비네이션 세라피로 같이 적용되고 있는 시기가 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 영상 정보나 병리 정보, 음식 유대 정보 같은 것들을 데이터 플랫폼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싱 기술들이 통합이 되면서
융복합의 혁신 의료기기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기술에 같이 사수되는 환자, 보험자, 사회, 공급자, 병원의 다섯의 밸류 체인들인데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기반이 마련해졌고요.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는 이제 당뇨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안질환에 관련된 부분에 AR 이용해서 치료 효과를 보이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누 같은 경우는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이제 그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료진이 어떤 진단을 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러한 AI를 이용한 딥러닝이 통과된 어떤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제공이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처방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의료기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것들이 또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50% 육박하는 형태가 되지만 주로 이제 의료 서비스 쪽에서 많이 좀 드라이브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전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필름을 가지고 의사분들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AI가 폐암, 폐렴, 기능에 관련된 부분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전립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 부분별로 섹션을 해서 환자의 세포를 드러낸 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그게 어떻게 지금 상태가 되고 우리가 어떤 약을 트리트먼트하면 훨씬 효과적인다라고 하는 데이터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병리 조제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이전에 세포를 뜯어내서 그 신섹션을 한 다음에 슬라이드에 올려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분석을 한 다음에 영상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 기기에 넣어가지고 곧바로 리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결국은 기술의 혁신은 환자의 편의성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작년에 미 FDA에서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시장이 갑자기 이제 확 진행이 돼가고 있고, 결국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AI와 같은 여러 가지 딥러닝을 통한 예측 가능한 챗봇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미 FDA 허가 제품들이 한 10몇 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약물 중독에 관련된 부분에 뭔가 인지 행동에 관련된 부분을 가이드해주는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슐린 투 용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약을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련된 모니터링을 직접 약 안에 칩을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울증, 그다음에 불면증에 관련된 부분의 치료 보조제로서 이제는 디지털 드러기가 하나의 큰 산업군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도가 높이고 많은 이제 그 데이터의 케이스들이 나온다면 좀 더 정확하고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예측을 해보면 아마도 정말 이제 팬데믹 생기기 이전에 한 25% 정도의 성장률이 보이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이것이 한 거의 40% 정도의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보건의료는 이제 포피라고 해가지고 예측, 예방, 그다음에 정밀, 그다음에 참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전에는 질병 중심의 디지털 헬스 분야였다면 이제는 환자가 중심이 되는 부분에 그 트렌드로 에코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내는 정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고, 이전에는 ES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들어오게 된 가장 동력은 뭐냐면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밸런스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소비자 환자 중심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형에 따른 우리가 융합 기술력, ICT가 동반된 융합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의 바이오 분야와 IT 분야가 만나게 돼서 약간 산업적인 부분에 그레이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헬스 IT 헬스라든지 모바일 헬스, 그다음에 텔레 헬스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점점 경계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하나가 이제는 정확한 사업 부분이 아니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이 선준화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명확한 부분에 좀 정확한 우리가 워딩을 주고 그다음에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지 저희가 이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성장률은 한 15% 정도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은 IT를 하는 IT 정보 회사들뿐만이 아니고 보험회사, 그다음에 병원들,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터들, 매니팩처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의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이제는 아주 넓은 광의의 디지털 헬스 산업군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얼마나큼 확장될지는 저희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모바일 헬스나 서비스 그리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떠오르는 디지털 헬스 산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면 모바일 헬스 분야가 있는데 모바일 헬스 분야는 요즘 건강 관리 앱 쪽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웨어러블 기계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웰니스에 타겟을 했다면 이제 웰니스를 떠나서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바일 헬스 분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라고 알고 있죠.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은 환자와 의료와 의료진들 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좀 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서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프랑스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주 많은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제한적인 부분으로 원격 의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헬스 분석 분야는 저희가 이제 분석 기술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헬스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피부를 이용한 자기의 맞춤형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주 크고. 근데 이제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에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성장 요인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보급률이 1위죠. IT 한국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EMR 카드, 의료기관의 전자 의무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세계 1위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쉽게 넘기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제안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좀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AI 기반을 하는 산업 핵심은 수요자 중심이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고 정확성을 요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기반의 여러 가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료비 절감과 관련 여러 가지 재정들을 저희가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좀 활성화하려면 의료 데이터들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성화하는지 관련된 부분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격 의료를 어떻게 통해야 좀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K바이오가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글로벌 브랜드를 얻었죠. 그래서 뭐 기술 수출이 18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조 클럽의 기업들이 12개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 벤처 투자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진단 키트가 글로벌 브랜드를 갖게 됐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 생산 1위의 생산 사이트를 가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인 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짐 데이터라는 미래학자가 한국의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역량을 보고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따라하지 말고 한국적인 것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의 경제 논리 갖고는 어려우니 21세 한국에 어울리는 그러한 논리를 찾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